자, 오늘은 코틀린 언어론에 대해서 첫 시간이고요. 윤성님이 폰트를 안 받으셨구나. 폰트를 안 받았어. 그렇구나. 어쨌든 코틀린 강의는 총 18회차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으시는 건 6회차로 되어 있는데 코틀린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법이나 아니면 뭐 복잡한 컨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코틀린 언어를 배우시려는 의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원래 자바 개발자이기 때문에 코틀린을 배우시려고 그러신 분도 있고, 이미 회사에서 코틀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데 좀 개념을 더 잡을까 해서 배우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업무나 코틀린과 상관없지만 요즘 이게 인기라니까 한번 배워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코틀린에 대한 사전 지식이 다들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입문자에서부터 수련자까지 계시겠죠. 저희 강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어떤 부분은 입문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접근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 숙련자들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깊은 내용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강의한 게 처음이라서 힘드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코틀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틀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요. 다음 시간이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날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나올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출석률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시간은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코틀린의 기본적인 언어 구성 요소, 그리고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고리타분하게 다 설명만으로 얘기하면 졸릴 거잖아요. 어차피 안 그래도 저녁 시간 졸린데. 그래서 코드를 짜가면서 간단하게 시연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코틀린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까요? 인텔리제이에서 새 프로젝트 템플릿을 열어보면 기존에는 지저분한 게 많았었는데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코틀린이라는 애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거 통합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에디션을 써도 여기는 좀 줄일 뿐이지 얘가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JVM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JVM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SDK 같은 경우, JDK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까지 커버가 돼요. 16점 버전 기준으로. 근데 안드로이드까지 고려하면은 JDK 15가 한계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고르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건 이제 자기가 기존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에 따라서 다른데 되게 많은 타겟이 나옵니다. 코틀린은 JVM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타겟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타겟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타겟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에 따라 그래프 설정이 달라져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마이너스 다 날리고 콘솔 어플리케이션만 딱 남긴 거거든요. 실제로 볼까요?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인텔리제이도 뭘 날 봐. 왜 나를 봐. 예, 여기 새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요. 이게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콘솔 어플리케이션 고를 거고 18 안 돼. 17까지밖에 안 돼. 그리고 넥스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인텔리제이를 처음 켰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지우면 얘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뭐 타겟은 18이나 그 이상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피니시 하면 만들고 있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가 보이게 돼요. 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차근차근 본 걸로 하죠. PPT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생기는데요.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빌드 툴로 그레이드를 사용해요. 이 그레이드 프로젝트의 구성을 보시면 루트에 그레이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src가 있고 나머지는 루트에 있는 파일들이 생깁니다. 이 그레이드라는 폴더 안에 래퍼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그레이드 래퍼 프로퍼티라는 파일이 있어서 얘를 열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은 돼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건 얘예요. 얘. 이게 바로 그레이드 빌드 툴의 버전을 결정하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인텔리제이 버전 기준으로 지가 최신이라고 생각했던 걸 박아주는데 실제로 지금 사이트에 가면은 더 최신 버전이 7.4.1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바꿔주면 빌드 툴을 더 업데이트하게 되고 빌드 버전이 높아질수록 그레이드를 더 빨리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도 종종 가서 관리할 생각이 있으면 관리해 주는 게 낫죠. 다음. 네, 그 다음에는 루트에 보면 그레이드 프로퍼티스라는 애가 있어요. 얘하고 다른 애죠. 얘는 루트에 있어요. 이 그레이드 프로퍼티스는 그레이들이 실제로 빌드를 동작할 때 넘겨줄 파라미터들, 그레이드 툴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그냥 코틀린 코드 스타일에 대한 린트가 작동할 때 오피셜로 작동 이것만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설정 관련된 애들이 많은 플러그인들과 함께 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임의의 변수를 잡아놓고 그레이드 다른 빌드에서 얘를 사용하고 싶어 이런 사용자 설정 관련된 게 있고요. 그레이드 자체에 대한 설정, 뭐 JVM 메모리는 얼마 쓸 거야, 환경 변수 뭘 지정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도 있고 코틀린 언어에 대한 설정, 저것도 코틀린 언어에 대한 설정인데 관련 설정들 코틀린에서 애노테이션 프로세서 대신에 쓰는 캡트라는 애가 있는데 얘에 관련된 설정들 안드로이드로 작성할 때는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수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그레이드 프로퍼티에 관여하는 애들이거든요. 각각의 사이트에 있는 링크들을 참고해 가지고 어차피 교환하고 지금 이거 영상 녹화되고 있거든요. 녹화된 영상은 어차피 유튜브에 다 올라오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링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레이드 루트에는 세팅 그레이드라는 이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파일이 있어요. 세팅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름이야 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루트 프로젝트가 언타이틀드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 외에도 여기에 모듈이 몇 개 있어. 서브 모듈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주인공인 빌드 그레이들이 있습니다. 빌드 그레이들이 바로 요 SRC가 가리키고 있는 요 모듈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 모듈이 어떤 빌드를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보면 코틀린 JVM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빌드를 할 때 코틀린 JVM을 빌드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메이븐 이름 지정한 거, 레포지토리 지정한 거랑 여기 디펜던시에 실제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 외에 특별한 거라면 이 어플리케이션 란이 있는데 이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되게 걱정되네. 다 깨질 것 같은데. 네.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새로 나온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 쓰다가 이 어플리케이션 플러그인이 새로 그레이드를 생겨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그레이드 명령어 중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명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어플리케이션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뭐야를 지정해 줘야 돼요. 얘를 나는 그 클래스로 볼 거야 라고. 그러면 대체 이 메인 KT가 뭐야? 메인 KT가 뭐냐는 거지. 여기 메인 KT라는 애는 없는데 main.kt가 있을 때 이 메인 KT가 뭐야?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온 바람에 원래는 처음부터 이거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는데 초반부터 이게 나왔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코틀린에서는 자바와 다르게 전역 수준에서 함수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바는 무조건 클래스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코틀린은 함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만들면 이 메인이라는 이름을 진입점으로 잡아주는 건 자바와 똑같아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를 검색해서 메인 함수를 진입점으로 잡는데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메인 함수가 아니라도 다른 애를 진입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파일 이름이 main KT잖아요. 네, 다음. 얘를 보시면 빌드를 하게 되면 빌드 폴더 안에 코틀린이 컴파일돼서 자바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main KT 클래스라고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지정했던 main KT의 정체거든요.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원래는 자바에는 전역 수준의 함수 같은 게 지정이 안 되잖아요. 자바에서
하려면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코틀린에서 이게 되니까 JVM으로 번역될 때는 파일 이름에 KT까지 다 붙인 거에 임의의 클래스를 얘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안에다 얘를 스태틱 메소드로 잡아줘요.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빌드하고 나면 자바 클래스 입장에서는 main kt.클래스로 번역이 되는 거죠. 백. 그래서 여기에서 main kt를 메인 클래스로 지정할래 라는 얘의 정체가 뭐냐면 제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자바 클래스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돌려보면 예, 잘 돌죠. 여기까지 돌려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코틀린 컴파일러가 자바로 바꾸면 저렇게 만들어줘요. 쟤를. 이때 파일 이름 .kt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저 이름 바꿀 수 있냐고?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JVM name이랑 애노테이션 배우시게 되는데요. 배우나? 거기까지 가르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 이용하면 이 이름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가면 있어요. 그래서 자바와 코틀린 사이에 인터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문서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있습니다. 이제 코틀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걱정되네. 실제로 열어서 화살표나 이런 게 다 맞는지 봤어? 폰트가 안 맞는데? 내가 보려니까 안 봤지. 모르겠다. 네. 일단 코틀린 언어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만 이론 수업이니까 좀 약간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코드를 짜면서 배우는 걸로 할게요. 코틀린이 뭔지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코틀린이라는 건 코틀린을 돌리는 OS는 없어요. 그쵸? 컴파일이랑 코틀린 바이트 코드를 돌려주는 가상 머신은 없다. 지금 없고 제트브레인에서는 코틀린용 가상 머신을 만들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에서. 나중에는 코틀린 가상 머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 바이트 코드가 코틀린 컴파일러로부터 만들어지고 나면 얘를 원하는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게 됩니다. JVM이라든지 혹은 C++ 같은 네이티브 타겟 대상으로 안드로이드도 번역이 되고 코틀린이라는 거는 플랫폼 위에 개별로 존재하고 있는 언어인 거지 플랫폼을 고려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번역이 될 뿐인 거죠. JVM은 코틀린 언어 스펙상 가장 완전하게 번역이 됩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JVM 위에서 동작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코틀린 언어 스펙을 100%라고 보면 100%의 코틀린 언어 스펙이 전부 다 JVM 위에서는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됩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코틀린이 자바로 번역은 잘 돼요. 근데 자바에 있는 기능을 코틀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아니, 그렇게는 되지. 코틀린에 의해서 만든 걸 자바가 쉽게 쓸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제 추천은 대부분의 코프링을 쓰거나 코틀린 자바를 연동할 때 문제가 뭐냐면 코틀린이 자바를 땡기는 건 잘 돼. 쉬워. 워낙 연동이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코틀린으로 만든 걸 자바에 쓰는 건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래서 안 쓰는 걸 추천해요. 안 쓰는 걸 추천하는데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면 뭐 스프링에서 쓰는 경우에 코틀린 코드로 만져진 게 스프링에 있는 자바 모듈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코틀린에서 만든 것들 자바 가져다 써야 되고 뭐 이러면 리플렉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죠. 어쨌든 코틀린 언어를 100%로 봤을 때 100%가 완전히 번역되는 레이어는 JVM밖에 없어요. 현재는. 자바스크립트는 70% 정도 번역돼요. 70% 정도 번역되고 안 되는 기능 대부분 다 리플렉션 관련된 거. 근데 컴파일이 제법 걸려요.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못 참잖아요. 못 참아. 못 참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제법 커도 타입스크립트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섞어서도 빌드가 막 5초, 3초 만에 되고 핫스왑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빌드 시키면 최초 빌드가 30초, 이후 빌드도 증문 빌드 할 때도 18초 막 이렇게 걸려요. 좀 컴파일이 느려가지고 그쵸. 안드로이드는 아시다시피 구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죠. 달빙 머신하고 호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구글이 더 레이어를 끼워 넣든지 아니면 코틀린 측에서 더 끼워 넣든지 해가지고 거의 완전해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자바에서는 안 되고 코틀린만 되는 기능들도 발표할 예정이고 실제로 지금도 몇 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iOS를 비롯해서 네이티브 관련된 애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iOS도 마찬가지고 10불불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가비지 컬렉팅이 없잖아요. 가비지 컬렉팅이 없는데 가비지 컬렉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틀린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래서 이놈들이 미친 짓을 했어. 우리가 iOS하고 네이티브용으로 가비지 컬렉팅을 만들어줄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코틀린으로 iOS 모듈을 개발해서 실행을 하면 그 컴파일러 내에 GC가 들어있어. GC가 들어있어. 똑같은 이유로 아직 코틀린이 웹 어셈블러로 번역이 쉽지 않게 되게 있는데 베타 버전으로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웹 어셈블러도 당연히 가비지 컬렉팅이 안 되잖아요. 얘네가 표준 가비지 컬렉팅을 만들어서 표준으로 제출을 했어요. WSC에다가 웹 어셈블리 표준으로 GC를 제안을 한 거죠. 이게 통과되는 걸 기준으로 얘네들이 런칭을 하려고 아직까지 베타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코틀린의 철학에서는 이 네이티브 플랫폼이나 GC가 지원되지 않은 플랫폼은 GC를 지네들이 집어넣어서 원래 코틀린 방식으로 짜도 되게끔 하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저기서 네이티브는 어떤 거를 보면 리눅스, 윈도우 등등, 맥OS 일반적으로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것들은 OS 바로 위에 레이어. 얘네들은 OS 바로 위에 레이어가 아니잖아요. 얘는 리눅스 위에 있는 달빙 머신인 거고 JS는 브라우저 위인 거고 얘는 OS 위에 JVM 머신이잖아요. 이거 말고 네이티브는 OS를 타겟으로 하는 애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되게 나쁜 놈들인데 인텔리제이 우리가 쓰거나 VS 코드를 쓰거나 GitHub 쓰면 이게 혹시 보일 것 같지만 이 새끼들이 다 무기명으로 코드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 통계를 내. 얘네들은 자바 코드를 짤 때 이런 식으로 짜는 애들이 97%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짜는 애들이 60%야. 이렇게 통계를 내버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패턴인데 더 쉬운 개념으로 더 짧게 짤 수 있을까? 라는 걸 코틀린에 엄청 녹였어요. 코틀린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자체가 그래요. 혹시 실무에서 코틀린 쓰고 계시는 분? 있다? 없다? 쓰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 코드를 자바로 바꿀 자신 있는지. 야, 코드가 30배 이상 불어날 거기 때문에 바꿀 엄두가 안 날 거야. 이미 실무가 코틀린으로 되시는 분들은 코틀린으로 구축되어 있는 자산을 자바로 바꿀 생각이 안 나. 코틀린의 기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코틀린 코드가 자바에 비해서 30분의 1 정도로 코드를 줄이기 때문에 감히 이걸 자바로 바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코드가 길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코드가 짧아지는 이유는 괴상한 기호를 쓰거나 이상한 별명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패턴에 대해서 미리 유틸리티가 갖춰있든지 언어 자체에서 그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되게 줄거든요. 그래서 코틀린 왜 써요? 라고 물어보면 코틀린이 자바보다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일단 코드량이 30분의 1? 거짓말 같죠? 짧게 잡은 거예요. 더 줄어요. 코드를 잘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50분의 1, 100분의 1도 가능해요.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주변에 코틀린을 실제로 쓰고 있는 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자바로 바꿀 수 있냐고. 어차피 똑같다며 자바로 바꿀 수 있을까 물어보면 양 때문에 못 바꿔요. 양 때문에. 그래서 생산성이 높고 기존에 반복되는 패턴들을 추상화되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갖고 있다. 코틀린이 멀티플랫폼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코틀린을 제외한 나머지 멀티플랫폼 언어와의 큰 차이점이라면 코틀린 멀티플랫폼은 UI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다른 플랫폼들은 유니파이드에 있는 UI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랫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개별 OS들이 계속 UI를 업데이트하고 버전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코틀린이 처음부터 UI를 제공하지 않아. 아예. 그래서 번역돼야 되는 내용이 인메모리 객체들만 번역되면 돼. 그래서 오히려 범용성이 좋아져. 대신에 플랫폼별 UI는 따로 구축해야 돼. 우리가 플러터를 쓰거나 기타 등등을 쓰면 UI 레이어를 우리가 따로 구축하지 않고 한 판만 만들잖아요. 근데 코틀린은 코틀린 멀티플랫폼 도입해도 회사의 작업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놀랍게도. 기존에는 iOS 팀, 안드로이드 팀이 있었어. 근데 플러터를 썼더니 플러터 팀 하나만 있어.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코틀린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 코틀린 하게 되면 멀티 플랫폼 공용 모듈 팀이 있고 UI 팀은 여전히 안드로이드 팀하고 iOS 팀이 따로 있어야 돼. 왜냐면 코틀린 제공하지 않거든, UI를. 그래서 오히려 양으로는 더 불어나. 단지 공통 모듈에 대해서 한 판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발팀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그러는 건 되게 잘못된 시도예요. 안 줄어. 양은 더 늘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틀린 멀티 플랫폼을 사용할 때 UI 레이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하고 같이 제트브레인이 협작해서 만든 게 컴포즈라는 UI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즈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이거든요. 이게 라이브러리 이름인데 컴포즈라는 라이브러리 구글하고 합작해서 처음에는 안드로이드용으로 일단 만들었고요. 이게 뭐 같은 거냐면 리액트랑 거의 비슷한 녀석이에요. 컴포지션이 일어나는 가상 레이어를 가진 렌더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먼저 반영이 됐고 지금은 컴포즈 네이티브, 컴포즈 데스크탑 등등 컴포즈 웹도 있고 그래서 컴포즈로 얘네들은 UI 레이어를 따로 제공할 생각인 거죠. 그래서 코틀린 멀티 플랫폼 자체는 UI를 제공하지 않고 컴포즈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군데다 이제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틀린을 배울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코틀린을 다른 언어의 무엇으로 생각하거나 이 기능을 코틀린에서 어떻게 하지라고 바라보는 데 있다.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우리가 스위프트를 배울 때는 스위프트의 철학을 따라가야 프로토콜 이 주도 개발을 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바를 쓸 때는 자바의 개념을 익혀야 되고 C를 쓸 때는 C의 개념을 익혀야 되죠. 코틀린도 자바와 전혀 다른 개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게 단지 JVM으로 번역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JS로도 번역이 되는데 번역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틀린이라는 언어 자체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개념들은 의외로 자바랑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콩깍지가 씌어서 이거는 자바로는 뭐야 이렇게 바라보면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죠. 언어를 이루는 기본적인 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이론 수업을 마칠 건데요. 코틀린은 많은 기본형을 제공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자바를 예를 들면 형으로 제공되는 기본형이 뭐가 있죠? 오브젝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브젝트밖에 없어. 근데 코틀린은 이 베이스형을 되게 많이 제공하거나 베이스형에 대한 싱글톤 객체도 많이 제공해요. 그 전에 자바 같은 포인터를 직접 쓰지 않는 레퍼런스형 언어들이 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볼까요? 보통 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원시형이라고 부르는 거랑 하나는 참조형이라는 걸로 분리를 해요. 그럼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언어 설계자가 정해. 나는 이거를 원시형으로 보겠어. 나머지는 참조형으로 봐야지.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바에서는 스트링이 원시형이 아니라 참조형이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원시형으로 봐. 즉 메모리에서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어떤 형을 뭘로 바라보고 싶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숫자처럼 문자열이 값으로 처리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언어가 그렇게 디자인된 거죠. 보통 이 레퍼런스형 언어들은 언어 차원에서 이걸 지정해요. 나는 이거까지를 원시형으로 볼 거야. 나머지는 참조형으로 봐야지. 이렇게 지정한단 말이죠. 원시형의 특징은 대입하거나 함수의 인자 전달 혹은 반환 시에 복사되죠. 값이. 무조건 복사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언어에 따라서 다르지만 스택 메모리에 잡히기 때문에 빠른 액세스가 됩니다. 스택에서 찾아 쓰기 때문에. 뭐 클래스다, 스트럭처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C++에서는 똑같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힙에다가도 잡을 수 있고 스택에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부가적인 내용인 거고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사용할 때 복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참조가 일어나느냐의 문제인 거죠. 참조형은 대입하거나 뭐 이럴 때 다 참조로 포인터만 넘어가게 되죠. 레퍼런스만 넘어가게 되고 보통은 힙이라는 분야에서 그 영역에다가 동적으로 메모리 잡았다 풀었다 하면 쓰게 되는 거죠. 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우셨던 자바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인터를 쓰지 않는 언어들의 형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로 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렇죠? 아, 숨차. 달리는 것 같아. 근데 이 원시형을 갖고 있는 언어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시형은
이러한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안에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멀티링크 포인터를 갖지 않게 돼요. 스마트 포인터랑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메소드를 가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변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걸 하려면 우리가 마치 스트링에다가 메소드를 뭐 어퍼 케이스나 이런 걸 부른다든지 숫자에다가 인티저로 바꾸는 메소드를 부른다든지 이런 걸 부르려면 걔는 원시형이기 때문에 메소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마치 메소드 있는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분석해서 요 숫자는 진짜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를 담는 래퍼형 객체로 바꾼 다음에 이 래퍼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안에 있는 값을 바꾼 다음에 다시 숫자로 돌려줘야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바로 박싱 언박싱이야. 박싱 언박싱이야. 그래서 만약에 박싱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해. 이러면 비효율적이니까 개발자가 처음부터 이걸 원시형으로 선언하지 않고 박스형으로 처음부터 선언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원시형으로 선언해서 계속 박스에 관련된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언어가 힘들게 계속 박스 언박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 향상을 위해서 처음부터 원시형으로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박스형으로 선언해가지고 박스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원시형을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직접 했단 말이야. 안 하면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발생해서 이걸로 대충 검색해 보시면 자바에서 별것도 아닌데 시스템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박스 언박스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거든요. 이 박스 언박스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 시스템이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은. 그래서 이 사이에 임피던스 브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스 언박스라는 게 개입하게 되는 거죠. 태반 다 그래요. 코틀린은 아예 형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코틀린은 아예 원시형을 없애버렸어. 언어에서. 그래서 언어에서 원시형이라는 개념을 아예 제거했어요. 그렇다고 일어나는 형과 복사가 일어나지 않는 형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원시형이 없기 때문에 기본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코틀린 기본형에는 넘버, 부울린, 캐릭터, 스트링, 어레이가 들어가요. 물론 이 중에 복사가 일어나는 건 얘네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다 참조로 일어나긴 하지만 복사가 안 일어나고 참조가 일어나긴 하지만 얘네들은 원시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바처럼 소문자 INT랑 대문자 INT가 없어요. 그냥 다 대문자 INT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자바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래퍼형으로만 표현하고 컴파일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예를 들면 내가 번역될 플랫폼이 박스 언박스를 지원하는 원시형이 있는 플랫폼이야. JVM처럼. 이러면 내가 이 코틀린 코드를 분석해서 JVM을 바꿀 때는 그 컨텍스트에서 유리한 형태로 바꿔야지 하고 컴파일러가 판정을 내리는 거야. 개발자가 판정을 내리지 마. 내가 내릴게. 네가 한 짓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원시형으로 바꿔놔도 될 것 같아. JVM 번역할 때. 아니면 네가 한 짓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JVM 바꿀 때도 래퍼형으로 그냥 유지를 해야겠어. 이거를 컴파일러가 판정한다는 거야. 개발자가 하지 말고. 거꾸로 뭐 원시형이 아예 원시형이 한다든지 뭐 이런 C로 네이티브로 번역한다든지 이럴 때 또 다르게 박싱을 하거든요. 얘가. 근데 코틀린은 아예 사실은 코틀린이나 언어 차원에서만 보면 박스 언박스나 원시형에 아예 관심이 없는 이유가 불변성에만 관심을 둬요. 지금 나와 있는 기본형들에서 어레이를 제외한 이거 복합형이니까 나머지 특징은 원시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불변형이라는 거야. 불변형이면 얘가 복사되든 참조되든 큰 상관이 있나? 라는 게 바로 코틀린의 생각이야. 아니 이게 인자로 복사가 돼서 넘어가든 참조로 넘어가든 어차피 그 3이 못 바꿀 텐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리턴할 때 17을 보냈는데 17을 복사를 하든 참조를 하든 어차피 못 바꿀 텐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코틀린은 관심사가 불변이야. 그래서 복사 레퍼런스 이건 다 누구 사정이다? 번역하려는 플랫폼 사정인 거지 얘는 관심 없어. 사실은. 얘한테는 래퍼형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관심사가 불변이냐 아니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코틀린 코드를 어떤 플랫폼으로 번역할지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번역하는 건 컴파일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니네들 신경 쓰지 말고 니네들이 코틀린을 사용할 때 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건 기본형들은 불변성이야. 래퍼인지 아니면 프리머티브 형인지는 안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무지막지하게 모든 플랫폼을 다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플랫폼에서 무조건 프리미티브 배열로 번역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자바로 따지면 int 대괄호 쳤을 때 이거는 프리미티브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소문자 int 대괄호 치면 프리미티브 배열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어레이라는 구조체를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int 배열은 그냥 프리미티브 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얘는 프리미티브 배열이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기본 숫자형 등에는 어레이가 붙어있는 전용 프리미티브밖에 플랫폼에서 프리미티브로밖에 번역되지 않는 이게 지금 JVM만 이게 동작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안드로이드 쓰셔보신 분들은 안드로이드에서 프리미티브 타입의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팔스 어레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나중에 얘가 개로 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에 맞게 프리미티브 배열로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하려고 저런 마이너한 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틀린의 이 형 시스템에서 내장하고 있는 형들만 살펴보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 자바의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모든 형의 부모가 바로 n이에요. n이는 모든 형의 부모다. 안 어렵죠? 왜냐하면 자바에서도 친숙하고 대부분의 객체만 사용하는 언어에선 친숙해. 모든 객체의 부모가 있어라는 개념이. 그치. 근데 nothing이라는 애가 나와요. 코틀린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모든 형의 자식이라는 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놀랍죠? 거의 모든 언어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형의 부모를 어퍼 바운드라고 불러요. 위에 있는 꼭대기의 바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언어에는 로어 바운드가 없거든요. 근데 코틀린에는 로어 바운드가 있어. 그래서 nothing은 어떠한 객체에도 얘보다는 부모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무조건 걔가 들어갈 수, 어떤 형이라도 nothing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대체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형에다가 자식형을 넣을 수 있죠. 오씨, 안 꾸덕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니. 페어런트형에다가 차일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라 그러지? 상속 구조에 따르면 이거 이제 객체 지향 이론에서는 대체 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 나보다 상위형에는 하위형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형이 있어도 nothing은 들어간다는 거야. 얘는 모든 애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nothing은 어떤 형에도 집어넣을 수 있어. 자바에서는 어떤 형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널이라는 값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 형에나 집어넣을 수 있는 값으로 널이 존재하는데 nothing 자체가 아무 형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형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nothing에는 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nothing이라는 애가 등장하면 거기서 제어 흐름이 멈추고 바로 예외가 발생해요. 우리가 원래 예외를 발생하려면 스로우를 해야 되잖아요. 즉 스로우라는 문으로 예외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얘는 nothing이라는 애가 값으로 등장하면 거기가 예외가 발생돼요. 그 차이는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코틀린은 형에다가 더 많은 힘을 실어줘요. 형을 통해서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냥 nothing이라는 형이 나온 것만으로 제어가 중지돼. 원래는 스로우 같은 제어에 관련된 문이 필요한데 얘는 형이 나옴으로써 해결되는 거죠. 유닛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값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언어들이 값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베이직 같은 언어들은 들어보시죠. 베이직이라는 언어. 빌 게이츠가 잘한다는. 베이직이라는 언어에서는 함수가 반환값을 가는 경우와 안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키워드로 분리를 했어. 프로시저로 우리가 선언해서 만들면 얘는 리턴 값이 없는 함수고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만들면 리턴 값이 있는 함수야. 이렇게. 근데 자바 C를 비롯해서 이런 애들은 C는 원래 보이드라는 형이 없으니까 0을 보이드 대신에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는 보이드라는 임시형을 만들어서 보이드형으로 돼 있으면 얘는 리턴 값이 없는 걸로 취급할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즉 원래는 리턴 값이 있어 없어를 표현하기 위한 마커인데 얘를 하나의 함수 구문만 처리하기 위해서 쓰려다 보니까
특이한 예외점인 보이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은 제가 지금 리턴 값이 없는 애들 프로시저라고 불렀잖아요. 프로시저를 아예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어. 프로시저를 아예 제거해. 그럼 함수밖에 안 남겠죠? 함수는 반드시 뭔가 리턴해야 되잖아. 프로시저는 없어진 거야. 그럼 언어는 되게 심플한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프로시저라는 애가 없고 다 함수로만 돼 있는 거죠. 대신에 뭔가 리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해야 돼. 우리가 리턴하기 싫을 때 리턴할 걸로 유닛이라는 걸 약속하자는 거지. 똑같은 일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일어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리턴할 게 없으면 undefined를 리턴하죠. 여러분들은 명시적으로 undefined를 리턴하든 리턴을 안 쓰든 똑같이 내부에서 undefined를 리턴한 걸로 처리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코틀린에서도 명시적으로 리턴을 안 하면 유닛을 리턴한 걸로 칠래. 그래서 자바로 번역된 걸 보면 진짜로 유닛을 리턴해. 왜냐하면 코틀린 언어 전체에서 유닛을 리턴한 거는 리턴이 없다라는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 모든 게 다 함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시저가 없기 때문에 함수에서 특별한 유닛을 리턴하면 얘는 리턴을 안 한 걸로 간주할래라는 약속을 정한 거죠. 그 결과 프로시저와 함수를 구분하기 위한 특이점을 제거한 거죠. 다 함수가 돼버린 거죠. 이걸 통해서. 대신에 유닛은 형인과 동시에 싱글톤 객체예요. 값이기도 한 거죠. 유닛은 형이지만 실제로는 싱글톤 객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닛을 이용해서 실제로 값에 할당할 수도 있고 리턴할 수도 있고 유닛이라는 애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객체로서. 마싱도 그래요. 그 다음에 특수한 스로우블이라는 형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예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배우셨나요? 원래 에러가 있고 에러를 상속받는 익셉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익셉션들이 있어서 에러 계열들은 원래 다 캐치할 필요가 없는 애고 익셉션은 원래 다 캐치를 해야 되는데 런타임 익셉션은 캐치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바 얘기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래. 근데 코틀린에서는 스로우를 캐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예외를 다 없애버리고 다 런타임 익셉션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자바의 오류라도 코틀린을 거치고 나면 굳이 트라이처럼 작동할 수 있게 변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든 예외들의 부모가 필요하게 됐어. 코틀린 수준에서. 코틀린 수준에서 바라보는 모든 예외들의 부모가 바로 스로우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익셉션 객체나 에러 객체가 있어도 그냥 다 스로우블로 선언하면 그 안에 다 들어와요. 자바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모든 예외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스로우블 형을 선언하면 다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를 나타내는 펑션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게 코틀린이 진정한 의미에서 함수가 일극객체인 언어예요. 그 이유인 거죠. 함수라는 형이 없는 언어가 있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바는 함수라는 형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람다를 쓰시면서 그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모든 람다는 다 뭐죠? 인터페이스의 익명 객체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함수라는 형을 정의할 수 없고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지정해야 돼. 맞잖아. 자바에는 함수라는 형이 없어. 다 인터페이스 형만 있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왜냐면 함수형 언어가 아니고 함수를 형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근데 코틀린은 인터페이스 따위 필요 없이 언어 차원에서 함수를 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션이라는 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코틀린 바라볼 때 JVM에서 어떻게 번역되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코틀린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아닌 거고 플랫폼에 따라서 함수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번역될 때는 그냥 펑션으로 번역이 될 거고 펑션형이 없는 자바로 번역될 때는 코틀린에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인터페이스형으로 바꿔주겠죠. 어쨌든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야. 중요한 건 코틀린 언어 차원에서는 아예 펑션이 형으로 존재해서 함수라는 게 특정 형을 가질 수가 있다. 어떠한 자바의 인터페이스로도 번역되지 않는 순수한 코틀린의 함수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코틀린은 셀프 디스크립션이 되는 언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굳이 리플렉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처음부터 언어가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객체화시키고 있어요. 코틀린에서 클래스를 선언하면 K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언어를 파싱하고 나면 AST가 생기죠. 그렇죠? AST가 생기는데 그 AST 구조가 처음부터 런타임 객체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럼 언어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클래스 만들어서 그 안에 필드 넣고 메소드 있고 그리고
전역 수준의 변수를 코틀린 전역 수준의 변수를 선언하거나 함수를 선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K 클래스, K 프로퍼티, K 펑션, 그 다음에 타입 지정할 수 있으니까 K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언어를 작성하자마자 그 작성 요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바꿔줘. 런타임 개체로 처음부터 제공이 돼. 이유는 코틀린이 2단계 컴파일 하기 때문인 거죠. 코틀린 컴파일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컴파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틀린 코드를 짤 때 코틀린에 있는 리플렉션 객체를 써도 괜찮아. 그 상태에서 다시 플랫폼 컴파일 할 거니까.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되게 어렵게 리플렉션에 접근해야 되는데 코틀린은 밥 먹듯이 리플렉션에 접근하고 특히나 접근할 때 순서에 맞추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클래스가 다 정의된 다음에나 필드에 접근할 수 있어. 이런 게 없어. 클래스 정의 중에도 그 필드가 있을 거는 코틀린 컴파일 하고 나면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코드를 써도 얘가 인식을 해줘. 2단계 컴파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헛소리를 떠들다 보면 어떤 얘기는 되게 쉽게 와닿아. 어떤 얘기부터는 어려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왜냐하면 다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저는 얘기를 할 때 쉬운 얘기만 하지도 않을 거고 어려운 얘기만 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떠든 거 나중에 영상으로 반복할 수 있으니까 보시다 보면 아 그때 떠들었던 게 이런 얘기구나 하고 범위를 넓혀서 더 알게 되실 수는 있을 거야. 지루한 얘기 끝났고요. 이제부터 약 9시 넘어서 10분 정도 5분 정도 휴식 시간 갖는 거 외에는 쭉 이 코드로 갈 건데 계산기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자주 쓰는 샘플이에요. 아, 숨차. 자,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문제는 이거예요. 문자열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0.4 나누기 0.2가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 규칙에 따라서 곱셈, 나눗셈이 먼저 연산되고 나중에 연산돼가지고 값이 4가 나오게 하고 싶어. 값이 4가 나오는 거 암산으로 되죠? 예.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알고리즘 규칙 인픽스 함수로 인픽스 트리로 바꾸는 거, 레드 블랙 트리를 이용하는 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쓸데없는 구조물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되게 쉽게 풀 거거든요. 자, 첫 번째 트림을 때려. 빈 공간을 다 없애버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빈 공간을 다 때려서 없앱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연산을 없애버릴래. 마이너스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제가 모든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에요. 즉 마이너스는 얘 한정 짓고 다 연산은 플러스만 남기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연산 일단 제거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그 다음에는 곱하기나 나누기 기호를 기준으로 앞뒤 것들을 합쳐가지고 그룹을 지어. 그럼 여기에 보면 곱하기를 기준으로 그룹을 지우면 앞에 뒤에로 그룹을 지으면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를 그룹 지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똑같은 일을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에서 하면 곱하기를 기준으로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 있을 테고 여기는 나누기를 기준으로 플러스 0.4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그룹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곱하기 또는 나누기 기호를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두 개의 연산의 P 연산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그룹을 짓는다. 그럼 이 두 개의 그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룹 하나씩 정복하면 되죠. 그룹 하나를 뭐 앞에 그룹은 스플릿을 때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겠죠. 곱하기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로 나누니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세 개로 나누면 그 다음번에 뭐 하면 되죠? 플러스를 무조건 제거하면 돼요. 그쵸? 플러스를 제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면 되죠. 그쵸? 같은 짓을 또 하면 이렇게 되죠. 똑같은 짓 한 번 더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쌓아져 있는 그룹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수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쉽죠? 다시 첫 번째 트림을 때린다. 두 번째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 다음 그룹으로 지어. 그 다음에 스플릿을 때려.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금방 풀립니다, 문제가. 쉽죠? 제가 이거를 수많은 알고리즘을 풀어보는데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거예요. 시간 내에 요것들 정복해가면서 코트린 언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트림 때리고 리플레이스 때리고 이거 다시 제가 줬던 폰트 이 사람이 설치 안 해가지고 다 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하고 디바이드를 그룹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스플릿 때리는 거. 누구 기준으로? 멀티플라이나 디바이드 기준으로 스플릿 때리는 거. 이렇게 네 가지만 정복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칼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귀찮아. 그럼 만들고 나면 백.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 파일 만들기로 해서 이 클래스 파일이 이렇게 생겨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코트린에. 코트린 클래스 어떻게 만드는? 그래. 다음 시간을 함수편으로 할까 클래스 편으로 할까 고민되긴 하는데 아무튼 자, 우리는 먼저 빈 공간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짜실 때 언제나 우리 화이트 리스트하고 블랙 리스트라는 말을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accept 리스트하고 deny 리스트라고 쓰죠. 그 인종차별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실 때 되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블랙 리스트 혹은 deny 리스트로 프로그램 짜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방에는 누구누구는 못 들어와 이렇게 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누구누구가 못 들어와가 계속 늘어나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로직이 짧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ccept 리스트로 짜야 돼. 이 방에는 얘만 들어올 수 있어. 이러면 예외가 없다는 거지.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 3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는 요령은 뭐냐면 deny 리스트를 짜지 않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accept 리스트로 바꿔야 돼. 그러면 트림을 때리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공명 문자 생각만 해도 5개 이상이죠. 탭, 스페이스, 캐리지 엔터, 라인 피드 등등 벌써 5개 넘잖아요. 근데 유니코드로 확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그 공백 문자에 해당되는 게 40종이 넘어가요. 얘네들 다 찾아가지고 얘네들 제거해야 되가 너무 어려워. 어려우니까 허용할 수 있는 애들만 찾는 거야. 허용할 수 없는 애들은 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허용해야 될 건 뻔하죠. 4대 연산자, 숫자, 끝이잖아. 이거 말고는 다 지우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아, 내가 깜빡 잊고 탭을 빼먹었네? 엔터도 있었네? 이렇게 짜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디나이 리스트 짜는 거야. 디나이 리스트 짜면 대부분 실패. 잠깐 도는 것 같지만 많은 케이스가 들어오면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케이스가 들어와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억셉트 리스트로 짜는 거야. 그거밖에 안 되니까. 1단계를 갈 건데 제가 정규식 만드는 법은 툴 X를 붙이면 이게 정규식으로 바뀌거든요. 문제는 이 암담한 얼굴들 보면 정규식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본 문법을 배웁시다. 코트린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언합니다. VAL, 발이라고 선언하는 경우는 value의 약자예요. value의 약자는 value는 값이니까 불변 값인 거죠. 값이란 건 일반적으로 불변이니까. 그래서 불변을 선언할 때는 발로 선언합니다. 그에 비해서 변화하는 애, 변수는 variable의 약자로 써서 바라고 쓰게 돼요. 어마다 그지같이 스위프트에서는 이 바가 의미가 다르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얘를 쓰고 그러죠. 이 바는 얘는 인기 없지만 얘는 엄청나게 인기 있어서 대부분의 언어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variable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지같은 놈이 사방에 등장해서 언어마다 의미가 틀린 게 우리 코트린에서는 발과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상수에 해당되는 거는 const 발 이렇게 딱 두 개를 묶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같은 경우는 베이직 타입에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줄의 선언이 불가능해요. 코트린은 한 줄에 하나씩밖에 못 써요. 생성과 동시에 할당됩니다. 생성과 동시에 할당이 돼요. 하지만 한 줄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뒤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바나 C는 앞에 쓰게 되어 있죠. 현대 언어들은 타입 추론을 하기 때문에 타입을 명시하는 게 옵셔널해. 옵션이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써도 안 되니까 뒤에 두고 이만큼 감추려고 그러는 거야. 앞에다 두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통하잖아.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뒤에다 두는 이유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옵셔널 값이기 때문에 거의 요즘 최신에 발표된 모든 뒤에다 타입을 기술한 이유가 다 그거예요. 이게 옵션으로 추론이 되기 때문에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이 들어올 거니까 인티저형을 선언하고 스트링이 들어올 거니까 스트링형을 선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선언해. 근데 얘는 타입 어디 갔어? 얘 막 추론이야. 추론은 뒤에 있는 값에 있는 형으로 얘를 할당해. 근데 코트리는 형을 추론할 때 맥스 어퍼 바운드라는 로직을 사용해요. 얘가 애매하면 얘 최상위 부모를 때려. 얘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n이야. 최상위 부모라는 건 얘가 애매해서 넘버일 것 같기도 하고 인티저일 것 같기도 한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 맥스인 넘버로 하지 않아. 이 새끼 애매하네? n이야. 그냥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n이야. 그래서 코트리는 그렇게 되게 애매할 때 형을 지정해 줘야 돼. 코트리 연산할 때 애매하면 무조건 n으로 간다. 그래서 애매한 형이 있으면 지정해라. 이거는 애매하지 않죠? 이 정규식 객체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얘 형은 이 형이겠죠. 그래서 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코트리에서 문자열에 관련되어 있는 리터럴을 보면 리터럴이 또 뭐냐는 문제가 생기죠. 리터럴이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값의 표현입니다. 그 언어에서 어떤 값을 표현할 때 이 표현 이하로는 분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어. 그게 바로 리터럴이에요. 예를 들면 숫자를 표현할 때 1, 2, 3이라고 표현했어. 정수 숫자죠. 정수 숫자를 1, 2, 3이라고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나? 그 언어에서 못해. 그게 최소한의 표현이야.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거지. 이거 바로 리터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나타내는데 캐릭터에 대한 리터럴은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고요. 스트링은 큰 따옴표로 감싸면 되고 큰 따옴표 3개는 No Escaping New Lines라는 이 문자열은 큰 따옴표 3개만 감싸면 이 안에 escape 문자가 필요 없고 엔터를 쳐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언어의 셋이죠. 자바스크립트의 요즘 거의 모든 언어가 이걸 큰 따옴표 3개를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 3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린에서 리터럴, 문자 관련된 리터럴은 저 3가지. 해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문자열 입장에서 이스케이핑 해야 될 문자열은 거의 없긴 한데 이런 애들이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떻게 지저분하게 생긴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큰 따옴표 3개로 귀찮아서 선언하는 거예요. 정규식에는 복잡한 리터럴 문자가 들어가니까. 자, 이제 정규식을 배워야죠. 그래요. 제가 강의를 짤 때 오늘은 첫날이니까 친절하게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기로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까지 친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규식에서 대괄호가 나오면 이 대괄호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야 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야. 거꾸로 대괄호가 꺽쇠로부터 시작하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야 라는 뜻이야.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야. 부정인 거죠. 그런 약속이에요. 정규식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규식에 나오는 기호를 외우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외워요. 일단 대괄호는 대괄호에 등장하는 문자 중에 하나라는 뜻인 거고 꺽쇠 대괄호는 등장하는 문자열이 아닌 거라는 뜻이라는 거야. 역슬래시 D는 뭘 뜻하냐? 디지트, 숫자라는 뜻인 거죠. 역슬래시 D는 디지트를 뜻하고요. 역슬래시는 정규식에서 특수한 문자들은 다 역슬래시가 붙어요. 역슬래시 D는 약속인 거예요. 기호야. 왜?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나열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 귀찮아가지고 이만큼을 묶어서 역슬래시 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슬래시 D.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의미를 보면 대괄호 꺽쇠니까 이 안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문자열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deny 리스트 대신에 accept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요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들은 다 안 되라는 뜻인 거죠. 여기에 뭐가 되냐면 점이 들어가 있고 소수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역슬래시 D가 돼 있으니까 0부터 9까지 들어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나누기 요것만 허용하고 요거 외적인 것들은 다 배척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닌 애들이 바로 이 정규식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 다 어떻게 할 거다? 다 날려버릴 거죠. 그렇죠? 이게 정규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규식의 의미는 얘네들 빼놓고 나머지라는 뜻이 되는 거죠.
트림 함수를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문자열에 대해서 리플레이스 때리면 되죠. 이 함수를 보시면 fun, 펑션의 약자인 fun을 먼저 키워드로 사용하고 함수 이름 나오고 인자 나오고 반환 타입 나오고 뭐 익숙하죠? 타입스크립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리턴할 때 리턴 키워드 사용하게 되고 스트링을 리턴해야 되니까 원래 받았던 v값에 대한 리플레이스를 때리는데 첫 번째 인자로 정규식 주고 정규식에 해당되는 애들을 다 땡땡으로 치환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스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함수명, 인자, 반환형, 몸체, 리턴 반환 값으로 생겼다. 자, 그 다음번에는 리플레이스 함수를 그냥 이용하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죠. 이때 첫 번째 인자로 앞에서는 정규식을 썼지만 이건 쉬우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해당되는 애밖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ES8 이후에 적용되고 있는 리플레이스 5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규식을 걸어서 정규식 객체에 G 옵션을 줘야지 다 되는데 코틀린은 문자열의 리플레이스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리플레이스 5가 일치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만 하면 알아서 다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까 위에 봤던 함수하고 다르게 생겼죠. 반환 타입도 제가 생략을 했고 이퀄로 중괄호도 없애버리고 리턴 구문도 없어졌죠. 이거를 함수식이라고 불러요. 함수식. 람다와는 다릅니다. 함수식은 반환형에 해당되는 반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식으로부터 형을 유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환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지만 넣을 수도 있어요. 스트링을 생략한 것 뿐인 거죠. 얘가 스트링일 게 뻔하니까. 넣어도 됩니다. 참고로 코틀린은 JVM으로 번역될 때 스트릭트 모드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릭트 모드를 걸면 코틀린에서 형을 생략한 경우에 컴파일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스트릭트를 감안하면 방어적으로 모든 곳에 다 형을 선언하는 습관을 이 추론을 아예 안 쓰고 다 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코틀린 자체는 원래 테일 리커시브 같은 애들을 제외하고서는 형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셀프 참조를 하고 있는 애들은 그 형이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번 셀프 참조가 또 일어나니까 형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테일렉 같은 거 걸면 반드시 형을 지정해야 돼요. 근데 그 제약 말고는 형을 다 이렇게 생략해도 된단 말이에요. 추론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스트릭트 모드에서 컴파일이 안 돼. 그리고 또한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컴파일을 할 때 얼만큼 여러분들이 형 추론을 사용했냐가 바로 컴파일 타임을 결정해요. 컴파일 타임이 엄청 길어져.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도 컴파일 타임이 너무 길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죄송한데 다 같이 형을 겁시다 하고 스트릭트 모드 걸고 다 형을 걸면 엄청나게 빨라져요. 진짜로. 컴파일러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여기 소비돼요. 이 형 추론에.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개발 수준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다 형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에서는 형 추론을 허용하지만 기저 라이브러리 레이어나 그 밑에 있는 어떤 서비스 레이어 개발하는 애들한테는 형을 다 붙이게끔 강제하거든요. 보통. 편해 보이지만 이게 다 컴파일러가 노가다 한 거죠. 우리 대신에. 근데 이 노가다도 한두 번이지. 얘를 부르는 함수가 있는데 걔를 부르는 객체가 있는데 걔를 부르는 객체가 있어. 뭐 이러면 추론이 끝없이 되잖아요. 컴파일러 부하가 묻히듯이 걸린단 말이에요. 형 추론이. 하나는 되게 간단해 보여도. 그럴 거면 방어적으로 다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 추론의 방식은 반환식의 형이 바로 반환형이 추론이 될 거다. 자, 그 다음번엔 좀 어려운 게 나왔죠. 정규 쉬워졌잖아. 다음번에는 곱하기 나누기로 그룹을 짓는 방법을 그랬더니 드디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 미친 정규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 나오면 포기하시죠. 그렇죠? 저랑 이거 오늘 정복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오렌지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빨간색이 바로 캡처 그룹이라는 거예요. 캡처 그룹은 정규식을 돌리고 나면 이 세 개가 메모리에 잡혀요. 이 세 개의 값을 인식해서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캡처 그룹이라고 불러.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룹만 짓고 싶지 캡처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규식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규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 정규식에 체계가 있어? 있지. 정규식은요, 기본 3년산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3년산이라는 건 뭐냐면 접합,
선택, 반복이라는 세 가지 연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정규식은 문자를 하나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A를 얻지 않고 A, B를 얻을 때는 A, B를 붙여놨잖아요. 이거 접합이라고 불러. 그리고 반복이라는 건 A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같은 거 붙이면 A가 여러 개 있는 걸 한꺼번에 인식하죠. 이거 반복이라고 불러. 선택이라는 건 OR을 이용하면 A 또는 B를 선택할 수 있죠. 이 세 개로 연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괄호는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하나의 문자열로 간주해. 예를 들면 괄호 안에 A 또는 B 뒤에다 C를 붙이면 AC 또는 BC로 붙여질 거 아니에요. 이 괄호에 있는 걸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괄호는 추가적인 연산인 거고 이 기본 3연산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크게 보면은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로 되어 있는 정규식인 거죠. 그렇죠? 이게 각각 문자 A, B, C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거와 이거가 만족되면 돼. 라는 거지. 그 중에 쉬운 건 얘잖아. 곱하기 또는 나누기가 있으면 돼. 라는 게 가운데에 있는 그룹인 거죠. 그럼 이 그룹의 결과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가 될 거야. 이건 쉽잖아. 대괄호 배웠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룹만 짓고 캡처, 메모리에 담기는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게 그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룹을 짓는 거지 굳이 이 결과를 메모리에 얻을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리는 비캡처 그룹이라고 불러. 기호가 그지 같아서 그런 거지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얘는 그룹을 지었지만 캡처는 하지 않겠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예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 괄호, 물음표, 콜론으로 생겼어. 바로 얘죠. 얘하고 얘는 캡처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룹은 지어야겠어. 그럼 얘 그룹을 잘 보면 플러스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 거죠. 처음에 시작이. 플러스로 시작했거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애를 찾는단 말이야. 플러스는 특수기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래시를 붙였을 뿐인 거고 얘를 보면 플러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는단 말이야. 요게 여기까지 비캡처 그룹인 거죠. 요 둘 중에 하나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여기 선택이 나온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번에 나온 거 요 물음표잖아요. 물음표. 이 물음표는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늘색하고 똑같은 세트로 들어있는 물음표인 거고 혼자 있는 물음표가 나오는데 이 물음표는 수량이 반복이 0개 또는 1개라는 뜻이야. 표현하자면 0개 또는 1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뜻인 거죠.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시작하거나 혹은 플러스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던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건 마치 제가 여기다가 그냥 바를 하나 더 붙이고 아무것도 안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물음표를 없애고 여기 바를 하나 더 써놔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한 거야? 이 물음표를 쓰기 싫으면 여기 OR을 하나 더 주고 OR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나 플러스 있는 경우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나 아니면 얘가 없거나는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정규식은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단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음표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음표를 써놨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다음부터는 점과 숫자죠. 이 기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거나 아니면 숫자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하나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숫자가 하나는 나와야 돼. 근데 물론 이걸로 완벽하지 않죠. 점만 찍어놓으면 잘못된 거잖아. 마이너스 점 이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귀찮아.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빡빡하게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첫 번째 그룹만 보면 이 앞에 기호가 플러스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기호가 없던지 기호가 끝났으면 숫자가 하나 이상 나와야 돼. 요게 있으면서 그 가운데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가 있고 그 뒤에도 똑같은 애가 나와야 돼. 라는 식인 거죠. 요게 일치했을 때만 찾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식을 보면 앞의 경우에 해당되는 여기 요 괄호에 해당되는 얘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해당되고 플러스 1도 해당되고 그냥 1도 해당되죠. 요 앞에 그룹에는. 여기에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오면 해당되는 거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요 세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는 거죠. 얘네들의 세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정규식에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숫자, 그 다음에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숫자, 여기는 플러스로 시작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숫자.
그래서 그룹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진행할 게 이만큼이에요. 한 번에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폴드 그룹이라는 개념을 쓸 건데요. 보통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폴드라는 건 차원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3차원인 걸 2차원이나 1차원으로 줄이거나 배열이었던 걸 스칼라 값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차원을 줄이는 행위로 많이 사용하고, 물론 함수 자체는 차원을 늘리려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폴드라는 개념 자체가 리커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래는 이 그룹에 있는 여러 개의 그룹이 나올 텐데 여러 개의 그룹들을 모아서 하나의 값으로 우리는 계속 더해갈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폴드를 쓰게 되는 거죠. 폴드 그룹 하면 이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정규식을 이용해서 find all을 때리면 주어진 문자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그룹을 다 찾아와요. 얘가. 정규식은 전진 전용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소비하면 커서가 거기서 끝나서 이만큼 소비가 되고 나머지를 찾는 게 자동이에요. 정규식에서 만약에 전진하는 커서를 쓰고 싶지 않으면 전방 참조나 후방 참조를 이용하면 전진하지 않는 커서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규식은 소비해. 그럼 앞에 있는 정규식 일치만큼 다 소비하고 있으면 그 뒤에 것도 찾게 되고 또 소비했으면 그 다음 거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find all이야. find all은 뭘 리턴하냐면 시퀀스를 리턴해요. 이게 지금 화살표가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위로 밀렸는데 여기야 여기.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find all이 뭘 리턴하냐라고 물어보면 find all이 바로 시퀀스를 리턴한다. 시퀀스는 코틀린이 지원하고 있는 스트링 같은 녀석이에요. 지연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형인 거예요. 얘가 어떤 시퀀스냐? 바로 매치 리절트. 뭐에 대한 매치? 정규식에 일치하는 객체 리절트를 나타내는 애의 시퀀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그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시퀀스로 나와. 코틀린의 컬렉션에서 장점은 배열, 리스트, 맵, 셋 혹은 이런 시퀀스까지도 다 함수용 메소드들이 다 똑같이 제공돼요. 뭐 필터라든지 for이라든지 리듀스라든지 이게 다 똑같이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컬렉션 메소드만 배우면 나머지 애들 다 똑같이 쓸 수가 있다. 쉬고 해봐라. 그냥 해. 자, 시퀀스 이걸 리턴한 게 바로 find all이 리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퀀스의 메소드인 폴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폴드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특이한 문법도 나왔죠. 폴드 메소드에 0.0을 넘기고 중괄호를 넘겼단 말이에요. 중괄호를 넘겼어요. 이 중괄호에는 또 특이한 이상한 문법이 또 들어와 있어. 이게 대체 뭐냐는 거야. 대체 뭐냐. 이게 다 폰트 문제. 코틀린에서는 람다를 기술할 때 인자를 차근차근 컴마로 기술하고 화살표를 쓴 다음에 반환 타입을 기술한 다음에 본문을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람다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는 언어마다 다 특이해요. 어떤 언어는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빠져서 람다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언어는 중괄호 안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현대화되어 있는 언어들은 람다를 만들 때 특수하게 인자 부분을 바깥으로 빼는 문법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이 중괄호 통째 안에 다 밀어넣는 게 문법상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또 나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규먼트가 많으면 여러 개를 콤마로 계속 쓰고 마지막에 sin arrow, fat arrow는 자바스크립트처럼 이게 두 개 다음에 있는 두꺼운 arrow죠. 얘는 sin arrow를 쓰잖아요. 마이너스 다음에 화살표인 거 sin arrow로 부르거든요. sin arrow 다음에 반환 타입을 두고 리턴 밸류를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um 함수 a와 b를 더해주는 함수를 예를 들어보면 a도 인티저, b도 인티저가 들어오면 인티저를 반환하게 될 거고 얘의 결과값은 리턴 구문 없이 a 플러스 b를 때리면 되겠죠. 이게 되게 간단한 람다인 거죠. 여기에 형이 명시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펑션은 펑션 타입을 갖게 돼요. 이 썸이라는. 말했지만 코틀린은 함수에 대해서 형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형은 자바로 표현할 수 없는 함수의 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함수처럼 사용하면 사용이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나름 잘 됐어요. 어떻게? A, B가 바로 이 인티저 형에 일치해야 되죠. 예. 밸류 타입이 여기 타입과 일치하는 값으로 끝나야 됩니다. 본문은 여러 줄 써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값이 떨어져야 돼.
리턴 구문 없이 이 값이 떨어져야 돼. 타입은 생략할 수 있어요. 얘가 리턴 타입에 해당되니까. 근데 이것도 써주면 좋다. 평초론 다 얘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의 형은 자바와 달리 코틀린에서는 함수를 형으로 갖기 때문에 형 자체를 함수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람다와 달리 함수를 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괄호로 인자를 하고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을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게 함수를 나타내는 형 문법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럼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겠죠?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분한 형의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형 정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형 정보를 다 생략해도 여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잖아. 그래서 왼쪽에 정보가 충분하면 이쪽을 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자 하나 있으면 이 정도로 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인자 하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twice에서 2배 해주는 함수를 보면 a가 인티저잖아요. 그러면 얘를 인자가 하나인데 선언하는 게 너무 귀찮아. 이거가 귀찮아서 이만큼을 생략하고 이 안에 it이라는 키워드로 첫 번째 인자 하나 있을 때만 인자 이름을 it으로 대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어 수준에서 자동으로 제공돼.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아도 it으로 선언한 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it이 뭐야? 아, 여기 인자 하나 들어왔는데 그 이름을 it으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t은 인자가 하나일 때만 통용돼. 인자가 하나인 게 확정인 거죠. 이러면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괄호에 떡하니 그냥 it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신에 컴파일이 방금은 되지 않죠. 백. 아니. 왜냐하면 여기로만은 형 정보가 없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인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얘 반환 타입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왼쪽에다 형을 기술해주면 되겠죠. 얘 인티저 하나를 받아서 인티저를 반환하는 함수야. 그러면 인티저 하나를 받은 거 어디 있는데? 아, it이야. 걔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코튼에서 많이 쓰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형 정보가 우리가 변수에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함수에서는 인자에서 충분한 형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인자의 형도 함수에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인티저가 들어와서 인티저가 나가는 형이야 라고 인자에 충분한 형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B를 받으면 B에다가 A를 넘겨서 호출한 값을 리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차함수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 얘에 대한 형 정보는 여기 충분히 있기 때문이지. 응? 아까 변수의 형 정보가 충분히 있으면 이쪽에 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함수의 인자에 충분한 형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고 람다를 이렇게 조그맣게 써도 되고 이 첫 번째 받는 인자도 이름을 안 주면 it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9가 실행이 되겠죠. A로 들어온 3을 B한테 넘겼는데 B가 그걸 받아가지고 3배를 했으니까 9가 되고 걔를 리턴했으니까 9가 리턴될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보다는 반응을 보면 코틀린 입문자가 많은 거예요. 제가 수업에 좀 반영을 할게요. 끄덕끄덕하거나 아, 뭐 이렇게 쉬워 라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어려워해. 근데 코틀린에서는 마지막 인자가 람다인 경우에는 괄호 바깥으로 람다를 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패싱 트레일 람다스라고 불러. 아예 이거에 대한 이름이 있어. 마지막 인자가 람다일 때 괄호 바깥으로 람다를 빼는 스타일을 패싱 트레일 람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언어가 있고 이걸 지원하지 않는 언어가 있는데 현대의 많은 언어들은 또 이걸 지원해. 스위프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이걸 다 지원하거든요. 이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거의 같은 표현이야. 이제서야 이 폴드가 익히죠. 폴드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더블을 받고 두 번째 인자로 람다를 받은 거죠. 이 람다는 인자를 2개 받은 거죠. 인자를 2개를 받고 뭔가 리턴하는 람다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폴드 함수에다 인자 2개 넘긴 거다. 0.0하고 람다를 하나 넘긴 거야. 근데 패싱 트레일 람다스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빠져서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폴드 함수의 실제 시그니처를 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제네릭을 또 얼마나 나 오늘 제네릭까지 설명 안 할 거야. 어쨌든 함수의 시그니처만 보면 얘는 t와 r 값을 받는데요. 시퀀스 t가 왔을 때 폴드 r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r은 뭘로 결정되냐면 초기값 r로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 초기값 r에 0.0을 넣었으니까 w0을 넣었어요. r은 이미 w 확정이야. w이 확정이면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r형을 반환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r형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폴드의 결과는 w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초기값을 w로 넣었기 때문에 결국엔 w이 나올 거야. 얘가 받는 람다는 뭐냐면 람다는 요런 람다예요. 요런 람다는 뭐냐면 이전까지 합산한 값에 대한 r값. 결과물이 r이니까 계속 r로 합산해 갔죠. 여기에는 제가 리스트 같은 녀석이잖아요. 현재 요소에 t가 계속 들어와. 리스트는 t형이잖아. 그 t가 계속 들어와. 그럼 우리는 반환값으로 r값을 산정해주면 그 다음번 요소한테 저 반환값이 또 전달돼.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는 거죠. 초기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폴드라고 부르고 코틀린에서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고 첫 번째 원소부터 그냥 도는 경우에는 리듀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요걸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 r은 0.0에 해당되는 거라서 W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함수의 반환값이 W인 이유는 폴드 함수의 결과값이 이 함수의 반환값이 될 거니까 W이 되겠죠. 그래서 W이 되는 거예요. 다음. 뭘까?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 현재 요소 T가 ACC는 아니고 커런트일 텐데. 이거 R 같은 거죠. 이전까지 합산한 값이 R인데 이게 ACC로 들어올 거고 얘가 반환해야 될 값도 R 값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 이 화살표 여기 아니고 여기 find all을 아까 이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T형이 바로 얘에 해당되게 되겠죠. 네. T형으로 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올 거니까 커런트로 들어오겠죠. T형이 되고 얘가 바로 커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객체의 속성을 이용해서 계속 더블 값을 생산할 거야. 이거인 거죠. 자, 그래서 스플릿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정규식이 돌았으면 정규식의 결과가 캡처 그룹 3개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리절트 객체에서부터 캡처 그룹 3개에 있는 캡처 값을 얻어야 되는데 이 그룹 밸류스라는 속성은 누구 거다? 매치 리절트라는 객체의 속성이겠죠. 왜냐하면 이 커런트가 매치 리절트로 들어올 테니까 매치 리절트의 속성으로 그룹 밸류스라는 게 있고 이 그룹 밸류스 안에 아까 정규식에서 캡처 그룹으로 들어온 애들의 배열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배열을 갖다가 이렇게 얻어. 이걸 디스트럭처링이라고 불러요. 디스트럭처링의 원리는 배울 건데 일단 매치 리절트의 그룹 밸류스라는 애한테는 리스트 스트링으로 전체 일치한 전체 문자열 그리고 그룹 1, 2, 3, 4, 5, 6, 7, 8이 천천히 리스트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리스트로 들어있어.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문자열에서부터 이 두 개의 그룹을 봤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에서 이 문자열이 이 리스트로 쪼개져서 들어올 거고 두 번째 문자열이 이렇게 또 쪼개져서 들어올 거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곱하기를 기준으로 빨간색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매치 리절트의 그룹 밸류스 안에 그룹 1, 2, 3에 또 어떻게 됐어? 그룹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들어오고 그룹 2에 곱하기가 들어오고 그룹 3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매칭이 될 거예요. 거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 1에 이 경우에는 얘가 들어오고 그룹 2에 얘가 들어오고 그룹 3에 얘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전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러면 구조해체라고 부르는 디스트럭처링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에 리스트를 포함해서 순서가 있는 애들은 n번째를 반환한 값을 정의하는 메소드를 따로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마법은 아니고 안에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라는 함수를 갖고 있는데 그 함수를 통해서 쟤네들을 불러내요. 근데 필요 없는 값도 있단 말이야. 필요 없는 값은 언더바를 써주면 돼요. 여기 보면 우리는 전체 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언더로 무시하고 레프트, 오퍼레이터,
라이트 이렇게 세 개만 얻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게 되고 걔네들 값이 들어가서 얘네들 각각은 요게 레프트 오퍼레이터 라이트가 될 거고 요때는 요게 레프트 오퍼레이터 라이트가 되겠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프트 오퍼레이터 라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번에는 플러스를 없애는 과정이 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예, 플러스를 없애는 과정. 없애고 이제 얘를 더블로 바꾼 거죠. 코틀린은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거나 숫자로 바꿀 때 이미 다 2xx로 모든 게 주어져요. 형 바꿀 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점 찍고 투 때려보면 원하는 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밸류를 얻게 되고요. 다음. 그렇게 되면 오퍼레이터가 곱하기냐 나누기냐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요 전에 횡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바의 스위치하고는 달라요. 자바의 스위치는 숫자 받기 케이스로 나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폴링 스루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케이스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코틀린은 처음부터 폴링 스루가 안 돼요. 케이스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끝나.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값도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타입의 값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1일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하고 싶어가 한 줄로 안 되면 값 2에서는 여러 줄로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중괄호를 치면. 그리고 값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애들은 다 S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패턴 매칭이라고 부르는 자바 17에서도 아직 안 됐죠. 근데 코틀린은 if하고 when이요 식이에요. 어떤 경우에 식이냐면 if, else 둘 다 값을 반환하거나 when의 모든 케이스가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식이 돼. 얘가. 사망식은 조건이 나오고 첫 번째 값이거나 두 번째 값으로 값이 확정이잖아요. 값이 나온다는 점이. 마찬가지로 when도 else까지 포함하면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확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리턴하면 얘를 값으로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값 1을 넣었더니 얘가 t를 반환했어. 근데 값 1을 모락모락 했지만 어찌만 마지막에 t로 끝나. else도 어찌됐든만 t로 끝나. 이러면 얘는 t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형에다가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t형이 일치하지 않아. 하나라도. 그럼 뭘로 된다? 무조건 n이가 된다. 아까 말한 대로 m에서 뭐라도 하나 어긋나면 그냥 다 n이에요. 코트는 일하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이 when 구문을 보면 폰트 자 곱하기일 때는 레프트 밸류하고 라이트 밸류를 곱하면 되죠. 그럼 더블이겠죠. 더블 곱하기 더블이었으니까. 나누기일 때는 레프트에서 라이트를 나누면 되고 이거 더블이겠죠. else일 때를 잘 보자는 거예요. else일 때는 뭐야? 정규식상 곱하기 나누기밖에 못 나오는데 else인 경우 원래는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는 이걸 값에 할당하려면 경우를 마무리 지어줘야 돼. 마무리 지어줘야 되니까 else일 때 스로우를 던져. 그럼 코틀린은 똑똑하게 실이 else일 때 값으로 끝나지 않지만 else가 되면 프로그램 전체가 죽을 거기 때문에 변수에 할당될 일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할당문으로 성립하게 돼요. 꼭 여기가 값이 아니라 스로우로 끝나도 할당할 수 있게 돼. 나머지 케이스를 다 스로우로 막아도 돼요. 그래도 할당이 됩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얻었죠. 리절트를. 아까 우리 수식에 따라서 얘를 계속 더해가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0.0으로 시작했지만 0.0에다가 첫 번째 그룹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번에는 또 그 값에다가 또 두 번째 그룹 값을 더해주고 반복하면 우리가 원했던 그룹들을 다 더한 값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쉽죠. 트림 때리고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폴딩 그룹 때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산 로직이죠. 전체 과정이 다 끝났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보면 코틀린의 전혀 변수들 선언하는 방법, 함수 만드는 법, 람다 쓰는 법, 그 다음에 람다가 마지막으로 인자로 오면 바깥으로 빠지는 거나 디스트럭처링이라든지 아니면 횡 쓰는 방법들 이런 기본적인 법들을 배워봤는데요. 메인 함수에서는 칼카 함수 부르면 끝나는 거죠.
카카오 분수를 부르면 잘 됩니다. 오늘 실습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했어요. 어차피 코드가 충분히 잘 보이실 테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빡빡하게 안 하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빡빡하게 할 건데요. 잠깐만. 됐나? 됐으면 연락이 왔을 텐데. 응? 안 됐대? 이씨, 도메인 서버 복구 안 됐대요. 오늘 출석은 다 됐네. 자, 과제는 되게 쉬워요. 아니, 안 쉬운가? 방금 만들었던 거에 괄호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응? 괄호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로직에 괄호를 넣을 수가 있을까? 괄호를 넣을 수가 있을까? 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이 괄호 문제, 괄호까지를 해결하는 거를 코드로 작성해서 올리시면 되는데요. 오늘 출석부가 안 열려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 출석부에 보면 과제 제출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과제를 반드시 지스트로 올려서 제출하셔야 돼요. 지스트 링크가 아니면 안 받아줘요. 지스트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정원이 50명이잖아요. 선착으로 10명까지는 코드 리뷰를 해드릴게요. 코드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하던가 말던가 사실 의무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시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로직과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괄호 로직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뚱맞게 처음부터 구현하지 마시고요. 지금 거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되거든요. 힌트 다 줘. 우리가 이 괄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다? 괄호로 바라보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괄호를 A로 치환하면 돼. 나중에 A부터 풀어가면 되니까. A만 보면 괄호가 없는 녀석이잖아요. 그쵸? 요 괄호 안을 보면 괄호가 없는 애가 맞잖아. 얘 칼크 때린 값으로 여기 다시 넣어주고 얘를 다시 바라보면 돼. 뭐래? 어쨌든 힌트는 다 줬고 그거 진행해서 과제 갖고 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이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 때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함수 편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이슨 파서나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함수와 제네릭 그리고 리플렉션을 섞어가지고 적당히 제이슨 파서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하죠. 스트링 파일이랑 그렇게 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수업은 함수편, 객체편 등등 언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들을 나가긴 할 건데요. 그때마다 고리타분하게 문법은 뭐예요? 이렇게 써있다는 거 안 하고 다 코드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도 대부분 코드에 대해서 중첩하거나 코드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은 많이 참가하시면 좋겠고 오늘 내용 나온 것 중에 어려운 거나 궁금하신 것들은 다 그룹에 물어보시거나 창피하면 저한테 메신저로 개인 페메로 주시면 되고 교재는 출석부가 복원된 대로 출석부에 아마 올라올 거고요. 내일이면 복원 되겠죠, 설마. 출석부 들어가시면 다 보일 거고 코드 스피치에도 아마 강의는 교환이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은 편집해야 되니까 보통은 일요일 전에는 올라올 거예요. 그 주중에 되도록이면 편집해서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그룹에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많이 복습하시면 된다. 강의 때 좀 조시거나 건너뛰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 돼요. 저도 영상 보실 거 알고서 대충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기타, 오늘 수업에서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우리 수업 진행하면 계속 더워질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에어컨 4개나 있죠. 여기 추워요, 이게 다 틀면.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초입이라서 별로 안 추운데 여기 사람들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워지거든요. 에어컨 틀는다니까 큰 문제 없고. 자리는 50명이 딱 정답이었죠. 이게 원래 80명석인데 50명만 앉아도 이 정도 느낌이고 좌석들 더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플랫폼은 된 것 같아요. 기타 궁금하신 거 없어? 뭐 궁금한 게 많아. 말씀하세요. 앞에서부터. 네, 그 코틀린과 아까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네. 구글과의 협력으로 달빅의 특수성을 해소했다고 하셨는데 달빅의 특수성이 어떤 건지 혹시? 달빅 머신은 희한한 놈이에요. 그거는 JVM하고 되게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바 클래스가 곧장 돌지 않거나 특수한 컴파일을 통해서만 달빅에서 돌거든요. 근데
코틀린은 장기적으로는 달빅 머신으로 직접 컴파일할 생각이에요. JVM을 거친 바이트 코드를 변환한, 지금 달빅은 자바 바이트 코드를 변환해서 달빅 코드로 바꾸거든요. 달빅에는 여러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APK에 들어갈 수 있는 DEX라는 파일의 용량이나 패키지 크기 차이 때문에 분할 클래싱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코틀린이 직접 네이티브 컴파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미래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은 과도기인 거죠. 자바 코드의 바이트 코드를 만들었다가 달빅 코드로 변환하는데, 나중엔 코틀린 짠 게 곧장 달빅 코드로 변환될 것까지 같이 협력을 할지 안 할지 요즘 사이 별로 안 좋거든요. 또 제프트 브레인하고. 기업들이 다 그렇죠. 시작할 때는 중내 사내 뭐 이러다가 나중에 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코틀린 코드 좀 문법 관련인데 네.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또 명사장님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트림을 밸류랑 펑션 같이 이러면 썼는데 네. 사실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 써는 이게 안 되기도 하고 아니면 겹쳐지 오버라이딩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신 것도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뭔가 좀 괜찮다던가 하면 일단 그걸 허용하는 언어와 안 허용하는 언어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바가 허용하죠. 자바는 필드 이름하고 메소드 이름이 일치해도 잘 돌아갑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안 돌아가죠. 그래서 코틀린은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자바스크립트를 컴파일하면 임의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코틀린이 이런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코틀린이 플랫폼에 있는 걸 쓰는 건 좋아. 코틀린이 자바 걸 끌어다 쓰거나 자바스크립트 걸 끌어다 쓰는 건 좋아. 근데 코틀린 걸 걔네들이 쓰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약간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틀린을 만드는 걸 다른 언어가 쓰는 거, 인터옵션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코틀린에서 인터옵을 개선하려면 엄청나게 애노테이션을 붙여대야 돼요. 너무 귀찮아. 네, 뭐 그런 문제고, 그게 관용구로서 좋냐 나쁘냐고 물어보면 나쁘죠. 네, 나쁩니다. 그래서 필드하고 메소드는 이름 다르게 쓰는 게 당연히 좋고요. 제가 오늘 가시성을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하고 함수는 퍼블릭으로 하는 게 좋았겠죠. 뭐 이런 가시성의 문제도 있고 한데, 가시성이 해결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보수성을 생각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이름하고 행동을 나타내는 메소드의 이름은 다른 게 좋죠. 오늘은 뭐 그냥 쉽게 또 뒤에 왼식에서 리턴을 서로 다른 파일을 주면 N으로 어디에서요? 왼 네, 맞아요. 무조건 N이에요. 웬 케이스에서 한 놈이라도 다른 값을 삑사리 내면 걔네들의 공통 부모형이 나온 게 아니라 무조건 N으로 점프해요. 오늘은 옵셔널이라는 형을 다루지 않았는데 너를 다루는 형도 있거든요. 그것들은 뭐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 다 다루게 될 거고요. 또 기타 궁금하신 거? 그렇죠. 네. 아까 그 패싱 체인 람다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커링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문법적인 네,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스로어블을 사용하면 네? 스로어블을 사용하면 다 런타임에 처리가 된다고 하시는 그런 네. 그러면 나중에 뭐 예외처럼 디버깅하거나 그런 게 좀 더 어려워지는 거가 앞에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 스로어블을 사용하면 네. 컴파일 타임에 그 익셉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체크 익셉션이 아니라 그냥 다 런타임 익셉션이 네.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디버깅 할 때 다 런타임에 익셉션이 발생하는 그런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런타임 익셉션으로 넘어가요. 근데요, 제트브레인의 결론은 뭐냐면 자바에서 캐처블 익셉션이 전혀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걔네들은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개발자들이 다 우회 코드를 짜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캐치를 할 수밖에 없는 스로우를 정교하게 만들지 않고 다 우회하는 코드를 짜는 게 태반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구나 라고 바라본 거고, 스로우를 기반으로 코드의 안정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넌센스지 않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트브레인 애들이. 얘는 익셉션을 기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 자체가 이게 대체 뭘 위한 안정성인 거지? 익셉션은 익셉션인데? 사실은 불가피한 예외가 발생하면 걔는 어차피 프로그램이 해소할 수 없는 애거든요. 아니 뭐 GPU가 메모리 풀이 났어. 파일이 꽉 찼어. 예외가 발생했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원래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예외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케이스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따라서 걔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외가 아닌 거죠.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권장하는 수많은 예외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 라고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고 걔네들은 결론을 내린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인텔리제이로부터 수많은 코드를 이놈들이 수집해가지고 나쁜 놈들이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아 진짜로 개발자들이 캐치해야 되는 익셉션을 대충 짜는구나. 형식에만 맞춰서 대충 짜는구나. 그러니까 걔네들 결론이고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 안정성을 확보해야 돼 라는 결론을 내려서 얘네들은 무조건 다 런타임 스로우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에 짠 코드가 자바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코틀린 안에서 돌릴 때는 괜찮지만 자바에서 가져갈 때는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녀석이면 이걸 감싸면서도 캐치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줘야지만 자바에서 얘를 쓸 수가 있게 돼요. 스로우라는 애노테이션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코틀린을 자바에 쓰는 거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컴파일 타임에는 nothing 타임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nothing이 스로우를 일으켜요. 예. 스로우가 nothing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일은 없고요. 스로우는 제어를 끝내주고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종결시키는 거고요. nothing이라는 형용이 등장하거나 값이 등장하면 걔가 스로우를 일으켜요. 그 반대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언어에서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자바만 해도 스로우는 뭐죠? 문이에요. 문이기 때문에 걔를 값으로 쓸 수가 없죠. 근데 코틀린에서는 스로우도 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if a는 3인데 else 스로우를 하면 else 스로우에다 값처럼 넣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else인 경우에 스로우 값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if가 true인 경우에만 3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할당할 수 있게 돼. 방금 when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when의 스로우가 값으로 처리된 거예요. 3과 같은 값으로 처리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얘가 값으로 처리됐을까요? 스로우가 nothing으로. 걔는 그 값을 인식할 때 nothing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응? 아까 말했듯이 nothing은 모든 클래스나 모든 형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nothing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스로우를 값으로 쓸 때 바로 nothing으로 바뀌어요. 방금 하신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고 스로우를 제가 값에 할당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를 nothing으로 봐요. 하지만 예외가 일어난 건 nothing이 등장해서 예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스로우라는 구문 자체도 값으로 바뀐다. nothing으로. 그 원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nothing이라는 애가 모든 형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어서 인 거죠. 그 nothing에 대해서만 any 처리를 안 해요. nothing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방금 봤던 걸 보면 A 케이스, B 케이스 곱하기일 때 나누길 때 다 더블 리턴 했는데 S일 때 nothing을 리턴한 거잖아요. 스로우니까. 근데 nothing은 any로 승급시키지 않아요. 더블로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값으로 할당할 때 형이 다르면 무조건 any로 캐스팅 될 거야. 의 예외가 바로 nothing인 거죠. nothing은 any로 캐스팅하지 않아. nothing은 제외한 형들이 일치하면 걔로 보거나 nothing을 제외한 형들 중에 일치하지 않은 게 있으면 any로 보는 거죠. 엄밀하게는. 질문하신 분들은 코틀린하고 좀 친하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으면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종결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